네, 마음 덕담 영상 상담센터의 김동선입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요, 대인관계 스트레스 벗어나 원활한 대인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활한 대인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연 내용은요, 성격은 무엇인가?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한 성격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오해를 하는지, 그리고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요즘 나는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오, 부럽습니다. 그럼 다시요. 나는 쭉 행복하다. 오, 쭉 행복하다. 오, 좋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나는 요즘 불행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솔직하게. 없으세요? 오, 놀라운 선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이렇게 불행하다가 원래 더 많아야 정상인데,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나는 어떨 때는 불행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아까 쭉 행복한 사람을 또 왜 들어요? 아까 불행하지 않다며. 아까 불행하지 않다고 손 안 들더니 또 불행하거나 행복할 때 또 손 드시는 건 또 뭐죠? 어쩌다가. 아까 보니까 쭉 행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쭉 행복한 거는 깨달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에 꽃을 달아야 돼요. 깨달으신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하고 만약에 불행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상담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불행하신 분은 없는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게 우리가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요, 저기 행복이 한문 뜻으로 보면요, 다행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해피니스 뜻은요, 만족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는요, 욕망이 만족하여 기쁘다예요. 그만큼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이 혼탁해지는 두 가지 방법은요, 물이 고여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썩겠죠. 예. 또 하나,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예, 더러워지고 오염되겠죠. 예. 그러면 물이 맑아지는 두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물이 고여 있는 걸 계속 흘려버리면 되죠. 우리가 강물이나 계속 흘러가면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아, 비가 많이 올 동안 기도를 해요. 예, 비가 많이 오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비가 오는 걸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물에 비유해서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불행하다 생각하면 생각하겠죠. 이 물에 빗대어서 뭐가 있을까요? 물에 빗대어서 혼탁해지는 거? 예? 예? 오, 소통을 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르지 않고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어 썩듯이 마음도 혼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우울해지고 마음도 혼탁해지고 그리고 고독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더,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 욕심을 많이 받으면, 그렇죠? 욕심이 많으면 그러겠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탁한 마음에 오염을 받을 수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같이 어떻게 돼요? 예, 어두워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하면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생활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것도 그렇게 했죠. 그게 말해서 소통하는 거, 교류하는 거. 스스로 맑은 마음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존하지 않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듯이 스스로 맑은 마음을 창조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사실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하는 건요,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단절하죠. 혼자 있죠. 그렇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맑은 마음을 창조하는 건요, 우리가 2교시에 배울 겁니다. 알아차림 명상.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봄부터 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우리가 사실은 강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2013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직장인의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마음의 건강, 나와 나 자신. 두 번째가 바로 지원자 관계, 나와 회사 동료들의 관계, 대인관계 좋아야 행복하더라. 오히려 업무 적성은 3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행복하는 데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우리 행복하더라.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안 좋고 대인관계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나라가 요즘. 네, 불행한데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분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역시 교육의 효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혼밥, 혼술, 혼자 사는 삶, 이게 완전히 문화적 현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인관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 치열한 경쟁, 과도한 업무, 감정 누동 이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OECD에서 행복 지수를 추정했는데 우리나라가 32개국 중에 몇 위를 했을까요? 31위 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그리고 자살률은 몇 위? 그만큼 우리는 불행해요. 갈수록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죠. 힘들어서 내가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하는데 결국 이건 어떻게 된다? 불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지금 무엇을 교류하죠? 여기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창조해야 된다 그래요. 오늘 아까 사회자님이 절대 강연할 때 질문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전 질문을 할 겁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마음이 뭐죠? 마음을 알아야 교류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뭘까요?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치? 마음이 뭐지?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마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마음이 뭐지 물어보면 막상 막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원래 마음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이게 밖으로 나와서 작용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한다? 감정, 생각, 갈망 혹은 의지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근데 다 알아요. 마음이 뭔지. 나 마음이 아파.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래요. 뭐가 아픈 거죠?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래요. 또 나 마음이 복잡해 그래요. 뭐가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마음 먹었어 그래. 뭔데 먹어? 마음 먹었어 그래요. 갈망 의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뭔지 모른다 그러지만 사실 마음이 뭔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이다. 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마음의 정의를 보면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진 본래의 성격, 품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본질. 두 번째 작용으로는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생각, 의지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감정, 생각, 의지예요. 또 불교 심리학에서는요, 마음을 해석하는데 오온설과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경 스님은 오운 중에, 오운은 색수상행식인데 수상행은 감정, 생각, 갈망의 마음의 현상 3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페빈이 성격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성격은 개인의 삶의 방향성과 형태를 부여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복잡한 조직체라고 그랬어요. 인지가 뭐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정서가 감정이고 행동은 의지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갈망은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의지라고 그럴 수도 있대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성격 유형으로 또 어떻게 나뉘냐면요, 애니어그램에서 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격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뭐로?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본능형은 생물학적 용어라서 이걸 또 의지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 현상이, 마음 현상이 뭐냐?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는 감정, 생각, 의지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형태를 부여가 되고 고착화되면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건요, 우리 선생님 마음이 하나의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머리.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게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복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한다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한다는 건 뭐다? 다른 사람과 감정, 생각, 의지가 교류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교류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대인관계죠. 대인관계는 결국 서로의 성격이 교류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면 많이 이혼하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냐? 바로 감정적 차이 아니면요, 생각의 차이 아니면요, 의지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퍼스널리티가 뭐죠? 예, 성격, 개성이라도 그러기도 해요. 근데 퍼스널리티 어원은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결국 뭐냐?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당신은 성격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는요,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사세요?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예.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닌데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가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가면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다 웃고 계세요.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가면을 쓰시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화내고 있는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기분 나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웃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중 가면을 쓰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가면을 쓰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많으세요. 화려한 가면.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가면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무뚝뚝한 가면을 많이 쓰고 사십니다. 저는 오늘 어떤 가면을 쓰고 왔냐면은 이 가면입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격, 이런 가면을 왜 쓰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예.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귀엽죠? 우리가 성격을 안 쓰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전부 다. 저도 그렇고. 그게 언제다? 어린 시절에. 예. 이때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감을 다 사용합니다. 냄새 맡아보고요, 맛보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요. 그리고 모두 사소한 것도 깜짝 놀라면서 되게 기뻐해요. 까르르 웃고 그래요. 잘 웃고. 예.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아주 가깝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깨달으신 분은 누구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그 말은요, 바로 본성과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살아가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생존 욕구라는 게 생겨요. 우리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성격에는요, 기질적인 게 있고요. 예, 기질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기질적인 우선이다, 환경적인 게 우선이다라고 연구소에서 많이 쌓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요즘은 어떻게 한다? 기질과 환경이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질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은요, 양육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이 형성이 돼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생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존 욕구라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먹는 거. 그래, 맞아요. 우리가 자는 거. 좋습니다. 아저씨 또 먹고 자고 또 뭐 하죠? 네, 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이래야 살아요. 셋 중에 하나도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생리적인 욕구, 본능적 욕구라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자고 싸고만 해서 또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데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욕구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우식주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안전한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전 욕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야 우리가 또 맹수로 또 보호받고 추위 더위부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 사는 이유가 뭐다? 네, 안전한 공간 영역. 내가 사는데 그게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이 두 가지. 근데 우리가 두 가지만 보장된다고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정말 끔찍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아기들을 가지고서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욕구 있죠. 먹고 자고 싸게를 해주고 안전한 공간에서 양육을 하는데 사람의 손길을 안 닿게 했어요. 보살핌이 안 주고 그냥 먹고, 그래서 이게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실험이죠. 그런데 이게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사랑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독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공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애정 욕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 결핍이 생기면 그래서 아까 인정을 말하던다고 그랬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대받은 아이들 있죠. 학대받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는요, 저를 사랑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아이는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하면 이 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부모는 사랑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욕구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핍이 생기고 생존 욕구가 생기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아기일 때나 선생님이 배고파서 막 울어요. 밥 달라고. 근데 아무도 나한테 밥을 안 줘요. 그럼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요, 바로 생리적 욕구가 나도 생겨요. 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먹는 거에 이제 탐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음식을 나눠주면은 먹고 있으면 달려들어서 음식 막 허우지게 먹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자기가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바로 생리적 욕구가 생겨요. 그 결핍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혼자서 놀거나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 개나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위험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전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부모가 완전히 방치해요. 어떤 사랑과 보살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애정 결핍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애정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 완전히 우리가 치우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쪽으로 생리 욕구로, 어떤 사람은 안전 욕구로, 어떤 사람은 애정 욕구로. 그게 뭐냐? 내가 결핍이 생기면요, 집착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욕구가 돼서 이게 나의 성격 형성에 그게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회적 지역에서도 저는 자존감이 떨어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매슬로가 욕구서를 말한 게 뭐냐면 이거 하위 욕구 세 가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 그랬어요.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 자존감의 욕구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90%는 다 어디에 있다? 이 세 가지 욕구의 결핍이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라는 걸 형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본질과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생기기 때문에 생존 욕구가 생기고요. 이 생존 욕구로 해서 자아 이미지,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예. 어떻게 된다? 성격이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 욕구나 본능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의지형으로 가요. 의지형. 의지형은요 몸으로 치면은 이게 배, 장형이에요. 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예. 그리고 애정 욕구가 결핍이 된 분들은요, 애정이 결핍이 되면 어디로 간다? 감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게 감정이 제일 중요해. 예. 그리고 안전 욕구에 대한 결핍이 느끼는 분은요, 어떻게 된다? 사고형. 이 세상은 되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머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이 돼요. 우리가 아까 마음 현상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감정, 생각, 갈망, 의지.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원래는 세 가지가 균형 잡혔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에 치우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에 치우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이제 반응이 오냐면 자극이 왔을 때 다른 반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누가 내 차를 뒤에서 딱 박았어요. 이럴 때 문을 열고 나면서 감정형은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나오자마자. 우리 감정형 형들은요. 사랑과 인정받는 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가자마자 괜찮으세요? 그래요. 그러신 분들 있죠. 딱 왔는데 내가 박았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괜찮으세요? 그래요. 이거는 감정형이에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런 분들 있죠. 나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몇 대 몇. 그리고 보험회사 전화해요. 사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같은 상황에서 작업할 때 반응이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성격이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점점 고착화가 되면요. 이제 자아 이미지라고 성격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게 애니어그램에서는요.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정형 선생님들은요.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오지랖이 넓은 분들 많은 분들 있죠. 뭔가 도와줄 겁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뭐 어떻게? 예, 고맙다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과 인정을 받기 사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는 소리 안 하면요. 얼굴이 냉랭해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2번 유형이에요. 그러면 3번 유형은요.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내야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번 유형은요. 나는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특별해야 돼. 남들과 달라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이나 우리 개그맨적인 노홍철 씨 같은 경우가 4번 유형에 속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5번 유형은 아직까지 여기서 우리가 그다음 사고형은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5번 유형은요. 이 세상을 안전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된다? 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끊임없이 뭔가 책을 보고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번 유형에 가까워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세상의 안전을 내가 보장받으려면 내가 믿는 조직이나 사람한테 충실하게 하면은 내 안전을 보장받을 거야.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 6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7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되게 불안하고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세상부터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7번 유형은 나는 즐거움에 집착을 하고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재형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8번 유형은요. 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뭔가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9번 유형은요.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영역을 평화롭게 유지시켜야 돼. 그러면 난 생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9번 유형이고요. 1번 유형은요. 내가 원칙하기 기준으로 이게 완벽하게 내 영역을 지키면 나는 생존할 수 있어. 이게 1번 유형입니다.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지를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는 저한테 중3 학생 남학생과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요. 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말도 없이 막 그게 온 거예요. 올 때도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서 한번 두 분들을 관해서 우리 저기 명상 상담 애니엄으로 성격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이 둘의 성격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번 유형에서? 예, 7번에서 많이 나고요. 또 1번. 우리 선생님들이 말하는 성격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어디서 성격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어머니는 파란색이고요. 학생은 빨간색이에요. 여기서 이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면요. 우리 아이는요. 정말 정신없고요. 정말 나대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정말 말 안 들고 맨날 반항하고 맨날 밖에만 나돌아요. 그래요. 이것을 제가 성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분이 말하는 게 바로 7번이에요. 7번 유형은요. 생각이 짧아요. 5번 유형은 생각을 깊게 하거든요. 생각이 짧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생각이 일어나면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는 게 7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밖에 많이 나가겠죠. 이거는 이 친구의 성격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건 뭐냐면요. 어머니가 7번을 안 써요. 마이너스 점수 높아요. 자기가 그걸 안 쓴다는 거는요. 내가 그 마음을 영역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영역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다? 괜히 싫어요. 예, 본인이 안 쓰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7번을 썼으면요. 아들이 그렇게 나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씩씩해라 그래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 근데 어머니가 7번을 안 쓰게 되는 순간 좀 정신없다. 나대지 마. 집에 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차이는 누구의 차이다? 본인의 성격인 거예요. 내가 싫어할 뿐이지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엄마는요. 정말 저를 많이 정말 엄청나게 구속해요. 그리고 맨날 지적하고 뭐만 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맨날 거기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1번이 강하십니다. 1번은요. 이 세상을 자기가 원칙과 기준으로 하고 나는 완벽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나가서 사고를 치잖아요. 내 완벽함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잔소리하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 1번들은요. 잘못된 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들은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그 영역에 보통을 쓰는 것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된다? 엄마가 많이 써서 그래요. 1번을.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높다는 건요. 그 유형의 특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전형적 특장점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네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들은 제가 일부러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애 성격이었네요. 그래요.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오해가 생겨요. 제가 싫은 짓을 일부러 한다 그러는데 알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걸 다 해줬다 그러고 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저기 자기가 싫어서 그런지 알았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이 없던 그
두 모자가 갈 때는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오해가 심해지는데 알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내는 빨간색이고요. 남편은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이쪽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남편은요. 저랑 결혼하고 13년 동안 제가 저랑 결혼하기 싫었나 봐요.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결혼하고서부터 지금까지요. 13년 동안 제가 싫은 짓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저한테 제가 싫어하는 거라고 해요. 이거를 한번 성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요. 2번을 많이 쓰시거든요. 2번을 많이 쓴다는 건요. 아까 그랬죠. 사랑과 인정을 받길 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2번들은요.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아내는요. 남편만 바라봐요. 그리고 남편을 계속 뭔가 필요한 게 없나 계속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감정을 뭐를 쓰냐면 4번을 써요. 이 차이는 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번. 근데 아내도 4번을 썼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4번은 뭐냐면요. 나는 특별하다잖아요. 4번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감정이 내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은 중요치가 않아요. 성격상.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해도 남편은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또 4번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저 남편은요. 제가 싫은가 봐요. 결혼할 때부터 제가 싫어서 지금까지 겨우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서로 감정의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남편은 제 감정이 중요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다 보니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생각이랑 의지는 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렸더니 아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요 정말로 13년 동안 남편이 제가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프린터 해달라고 그래갖고 집 방문에다가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13년 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항상 그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항상 반응 없던 남편이 보니까 성격이었다. 그러니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또 이걸 볼게요. 이거는 부부예요. 부모의 선이에요. 이거는 아내, 이거는 남편. 이 부부는 성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천생연분입니다. 초등학교 커플인데 보시면 성격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되게 행복한 부부잖아요. 이 행복한 부부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부분 아빠는 딸바보라고 그러죠. 딸바보. 되게 그 첫째 딸을 되게 이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집 아빠는 딸이 왠지 거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상담하게 된 경우는 이 딸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해를 합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비슷하고 행복한 부부인데 자녀가 왜 자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딸은요 성격이 4번입니다. 딸은 4번이라는 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내 감정이 충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면요. 이 친구는요. 왕따 안 당합니다. 4번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왕따 시켜버려요. 이 하찮은 것들, 감정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그래서 항상 특별하게 나는 특별다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서 가도 의지처가 없습니다. 아빠, 부모가 다 4번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자기가 성격을 안 쓰면요. 자녀가 쓰게 되면 자녀도라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아내가 그럽니다. 남편한테 우리 애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애 이상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뭐가 이상해? 네가 이상하다. 야, 대부분 부부는 그러잖아요. 뭐 잘하고만 애 잡지 말라고. 뭐가 이상하냐고. 근데 이 집은 우리 애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상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가 부모가 같은 시선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해한다는 건요, 내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 좀 알아줘. 그래서 제가 이 부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아이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이다.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아니면 글을 쓰게 하던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술 쪽으로 시작이 됐고 그쪽에서 이제 되게 밝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아들이랑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아들은요 몇 번이냐면요 5번이에요. 이 아들은요 생각이 깊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친구예요. 근데 부모들은 몇 번이죠? 7번이고 5번을 안 써요. 그러니까 7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맨날 놀러 다닙니다. 부부가 맨날 놀러 다녀요. 그런데 이 아들은 혼자 집에 있고 싶은데 부모가 맨날 가지니까 힘들어요. 자기도 혼자 있고 싶은데 맨날 7번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유형이고요. 5번은요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뺏겨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한테 또 이야기를 했죠. 아들한텐 어디 놀러 갈 때 꼭 물어봐라. 갈래 말래.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을 땐 가고 혼자 있을 땐 혼자 있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좀 헷갈려요. 닮아 안 닮아 막 그래요. 예?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고. 유전적 기준은 닮습니다. 네. 부모랑 또 우리가 모방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부모를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이 성격은 어떤 게 성격이 된다 그랬죠? 예, 마음 현상이 고착화돼서 성격이 된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네. 이걸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 생각, 의지.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우리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부모들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나를 안 닮는다.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관찰하게 되면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요, 저는 성격이 9번이고 와이프는 1번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 가면 되면 항상 휴식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눌러 가만히 있고 뭐 액티비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하게 이 검사를 제가 해줬어요. 했는데 7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과 나의 아들이 7번이 나올 수가 있지? 그 다음부터 아이를 운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아들 운동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꼴등했거든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책 보기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부터 스키부터 왠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알았죠. 아, 내가 또 착각을 했구나. 예. 그리고 지금은요, 농구해갖고 원래 키가 작았는데 키가 쑥 컸어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가 어떻게 따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성장하는 게 또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서로를 오해가 생기고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격을 안다고 그냥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거를 저의 사례를 들을게요. 저는 9번을 많이 쓰고 우리 와이프는 1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1번은 많이 나서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집사람은 내가 뭔만 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뭐 해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뭐 별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래서 항상 불만 속에 살았죠. 예? 근데 평화주의자잖아요. 9번이. 그러니까 별로 그냥 티도 안 냈어요. 그래라 말아라.
예. 나는 내 마음이 내 나대로 살래이라. 예.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봤더니 와, 와이프가 1번이니까 원칙과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는구나. 그 내가 9번이다 보니까 그리고 1번을 안 쓰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집에서 잘못된 게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아내한테 당신은 기준이 너무 높아. 대신 기준을 좀 낮춰줘. 대신 나는 기준이 너무 낮아. 기준을 좀 올려줄게. 그랬더니 이 간극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또 한 사례를 들면 저는 저희 형님이랑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 한 40살 전까지는요 별로 이야기도 안 했어요. 형이랑.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감정을 2번을 썼어요. 우리 형님은 4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싫은 거예요. 왠지 자기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저는 막내인데도 어떻게 해요? 제가 막내인데도 장난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은 내가 도와주고 막 하는데 형은 가만히 있는 거야. 혼자 맨날 음악이나 하고 글이나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런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형이 4번 예술가 기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20몇 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형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한순간에 그냥 사르르르 사라지더라고요. 왜? 형은 형대로 살 뿐이었어요. 저도 저의 성격대로 살 뿐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알게 된 거는 상담을 많은 분들을 상담해서 알게 된 건요. 일부러 상대방이 나쁜 짓 하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냥 본인의 성격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의 성격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싫어서 그래요, 미워서 그래요, 막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요. 인정해야 돼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른다. 아까 봤죠? 성격 형성된 거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모르는 결핍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내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왜? 나도 모르는데 그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점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바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면 뭐가 생기고? 그쵸, 오해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네, 우리 선생님들도요 오해가 생기는 삶이 아닌 이해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